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년 5월 10일은 세계 루푸스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 일요일에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내 루푸스 공식 환우회인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에서 주최한 세계 루푸스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루푸스 환우들을 위한 강의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유창길 원장님께서 그곳을 또 다녀오셨고 강의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5월 12일 날 세계 루푸스의 날 행사에서 루푸스 환우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한의사로서 이날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주제는 루푸스 환우분들의 올바른 식이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세계 루푸스의 날 행사나 국내 루푸스 환우회인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에서 그동안 주최했던 여러 번의 강의 중에서 네. 양방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강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국내에서 루푸스 치료는 주로 양방 치료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한방 치료를 받는 루푸스 환우분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에요. 네. 극소수거든요. 그에 반해서 다른 국가인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요. 양방 한방의 루푸스 치료 협진이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만, 중국에서는 많은 루푸스 환자분들이 한양방 협진, 양방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이런 한양방 협진 병행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루푸스 환자분들은 대부분 국내에서는 양방 치료만 받으면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루이사,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에서 국내에서 어떤 행사나 강의가 있을 때 네. 한의사가 강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2019년 세계 루푸스의 날 행사에서 최초로 한의사에게 강의 시간을 내주셔가지고요. 네. 한의사로서 제가 처음으로 루이사 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 루푸스의 날 행사에서 한의사로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제 루푸스 환우분들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고요.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강의를 1시간 동안 하고 왔습니다. 네. 다행히 참석해 주신 루푸스 환우분들께서 높은 집중도로 다 잘 들으셨고요. 이처럼 매년 5월 10일은 세계 루푸스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5월에 북로장생에서 루푸스라는 병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푸스와 평생 함께 했었고 창작 기간 동안 계속 루푸스로 고통받았던 작가죠. 플래너리 오코너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요. 네.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북로장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집 중에 실려있는 오르는 것은 한데 모인다 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집은 2009년 전 미국 도서상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플래너리 오코너의 이 단편집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문학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집인 거죠. 이 플래너리 오코너의 책은 미국 내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비치돼 있다고 하고요. 플래너리 오코너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작가 중 한 명으로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코너는 미국 조지아주 출신의 여성 소설가이자 수필가입니다. 미국 남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고요. 풀네임은 메리 플래너리 오코너입니다. 1925년생이고요. 1940년부터 가족과 함께 조지아주 농장에서 살기 시작했고요. 16살이 되던 시점에 아버지가 전신홍방성 루푸스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사망하게 했던 병 루푸스가 외동딸이었던 플래너리 오코너에게도 발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부녀에게 모두 루푸스가 발병했던 거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플래너리 오코너의 작품과 삶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루푸스가 유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플래너리 오코너의 삶을 빼앗아간 루푸스라는 병. 이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수 셀레나 고메즈가 루푸스 때문에 신장 이식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 루푸스라는 병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루푸스병은 만성적인 염증과 통증이 전신으로 일어나는 난치성 전신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외부로부터 인체를 방어해야 하는 면역계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면역계가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인 거죠. 내 몸의 면역계가 내 몸의 각종 조직을 공격한다. 어디를 공격하느냐? 먼저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루푸스 환자들의 특징적인 피부 증상 중 하나로 버터플라이 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콧잔등하고 양뺨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 루푸스가 콩팥, 그러니까 신장을 공격하게 되면은 단백뇨가 나오면서 신장염, 루푸스 신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루푸스가 근육이나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 통증, 근육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통증이 매우 극심한 게 특징이고요. 심장과 폐 쪽으로 루푸스가 공격하기도 합니다. 루푸스는 뇌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루푸스가 발병하면 전신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결국 극심한 통증, 그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리 오코너는 장편을 쓸 수가 없었어요. 몸 상태가. 네. 이렇게 루푸스로 인한 통증과 피로감 때문에 긴 장편을 쓰기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루푸스라는 병 때문에 체력적으로 단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는 결국 가볍지 않은 병이다. 지금 현재까지도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난치병이라는 것입니다. 루푸스가 물론 가벼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루푸스는 피부에 발진이나 홍반만 나타나는데요. 심각한 것은 내부 장기로 침범하는 전신형 루푸스예요. 이 전신형 루푸스는 심장, 폐, 콩팥 등을 침범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낫기가 어려운 수준의 질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루푸스가 가벼운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루푸스는 점점 진행되는 병이고요. 결국 생명에 위독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병입니다. 아버지가 루푸스로 사망한 이후에 플래너리 오코너 역시 1964년에 아버지와 똑같은 병, 루푸스로 인해서 39세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푸스란 병이 발병함으로써 플래너리 오코너의 글 작업에 신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플래너리 오코너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언커먼 그레이스의 제작자 브리짓 커트가 이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어요. 플래너리 오코너는 루푸스로 인한 피로감과 관절 통증, 가려움증, 탈모,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해서 하루에 단 몇 시간만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브리짓 커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너리 오코너가 단편소설 위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루푸스로 인한 몸 상태와 관계가 있다고 말한 것이죠. 장편 소설을 쓰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더 짧고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단편 소설이었던 것이죠. 플래너리 오코너는 매일 최대 2시간 정도만 글을 쓸 수 있었던 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집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체력이 있었다면은 플래너리 오코너 역시 장편 소설을 더 많이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푸스병은 결국 플래너리 오코너의 삶과 작품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플래너리 오코너의 삶과 작품들을 연구한 폴 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 플래너리 오코너의 심장 변화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아버지의 병인 루푸스가 본인에게도 발병하게 되자 그 시점에 나 자신도 결국은 아버지의 딸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푸스가 발병한 시점에 플래너리 오코너는 가족의 운명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고향 농장 집으로 간 거죠. 어머님과 농장에서 살면서 작품을 쭉 쓰게 된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 당시 담당 의사가 플래너리 오코너에게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5년 시한부 진단을 받은 이후에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날개를 펴나가기 시작하던 오코너는 뉴욕 문학계를 떠나게 되고요. 고향 조지아의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글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조지아 농장에서 지내면서 오코너는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39세의 나이까지 살은 거예요. 의사는 길어야 5년이라고 진단을 내렸지만은 플래너리 오코너는 14년을 더 산 것입니다. 5년 시한부 진단을 이겨내고 14년 동안 투병하면서 글을 썼고요. 오코너는 투병 중에 계속 루푸스 치료 약물이 새로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게 되어서 글을 오래오래 더 많이 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14년을 더 살았지만은 그녀 스스로는 39세에 사망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플래너리 오코너가 39세 때 사망하게 된 것은 루푸스 자체보다는 루푸스 합병증 수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루푸스의 합병증이 발생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예상치 못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코너는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글을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망 직전 무렵에는 하루 1시간 정도만 글을 쓸 수 있었던 몸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루 최대 1시간 정도 쓸 수 있는 몸 상태였는데도 결국 끝까지 글을 썼던 거예요. 플래너리 오코너의 생전 사진들을 보면요. 조지아 농장에서 목발을 짚은 상태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여러 장 있고요. 그리고 루푸스 환자 특유의 부은 듯한 얼굴이 사진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다리와 발이 부어있는 사진이 다수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요. 루푸스가 발병하면 루푸스 신염, 즉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서 신장의 염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의 상실이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발과 다리가 심하게 붓는 루푸스 환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코너의 소설들을 보면요. 소설 속 인물들이 각종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증상들 중에서 루푸스에서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코너는 자신의 작품 속에 루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꺼낸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병인 루푸스 자체를 소설 속에 등장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루푸스의 증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소설 여기저기에서 인물들의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든지 다리와 발이 엄청 부어있다든지 얼굴이 붉다든지 오늘 읽어드릴 소설에 나오는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얼굴 뺨이 붉다든지 이처럼 루푸스 관련 증상들이 소설 속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오코너는 이것이 루푸스라고 소설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루푸스를 진료한 의사라면 이 증상들을 보면서 루푸스에서 잘 나타난 증상들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래너리 오코너는 25세 이후부터 3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루푸스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장편소설 2편, 단편소설 39편을 남겼습니다. 루푸스의 극심한 통증과 피로감 속에서도 매일매일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썼던 플래너리 오코너. 플래너리 오코너의 불굴의 문학 열정을 써낸 작품 중에서 하나를 오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푸스가 유전병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에게는 평생 3개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병이었던 루푸스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녀의 고향인 미국 남부 지역,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그녀의 종교였던 카톨릭 신앙이었습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성격 중 하나가 불의의 현실에 당당히 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작품들을 보면은 주인공 중에 이처럼 현실에 당당히 저항하는, 불의에 당당히 저항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루푸스 환자였던 플래너리 오코너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 단편 작품집 중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은 여전히 흑백 인종 분리가 실행되고 있는 미국 남부의 현실을 다룬 작품이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종교의 색채도 어느 정도 묻어나온 작품이고요. 미국 남부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흑백 인종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상황에 저항하는 플래너리 오코너의 당당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작품. 오르는 것은 한데 모인다.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면서 루푸스와 싸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간 플래너리 오코너의 순결을 느껴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플래너리 오코너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의사는 줄리언의 어머니에게 혈압이 높으니 체중을 10kg 정도 빼야 한다고 말했고 그 결과 줄리언은 수요일 밤마다 버스를 타고 시내 YMCA의 감량 수업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감량 수업은 50살이 넘고 체중이 75kg에서 90kg 사이인 근로 여성들을 위해 개설된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중에서는 날씬한 축이었지만 어머니는 여자들은 나이와 체중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는 혼자서 밤에 버스를 타지 않으려고 했다. 버스에 인종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어머니는 감량 수업이 자신의 몇 안 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고 건강에 도움이 되며 공짜기 때문에 자신이 줄리언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줄리언이 거기까지 자신을 데리고 가는 일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줄리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건 수요일마다 용기를 끌어모아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어머니는 준비가 거의 다 되어 복도 거울 앞에 나와 모자를 썼고 그러는 동안 그는 뒷짐을 진 채 문틀에 기대서 화살이 몸을 꿰뚫기를 기다리는 성 세바스티아노처럼 기다렸다. 모자는 새 것이었고 어머니는 7.5달러를 주고 그것을 샀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이걸 그 값에 산 건 잘못 같아. 그래, 잘못이었어. 벗고 내일 환불해야겠어. 사지 말아야 했어. 줄리언은 눈길을 하늘로 돌리고 말했다. 잘못 아니에요. 그냥 쓰고 가요. 모자는 못생겼다. 자주색 벨벳 귀덮개가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가 있었다. 모자의 나머지 부분은 녹색이고 솜이 삐져나온 쿠션 같았다. 그의 눈에 그것은 우스꽝스럽다기보다는 발랄하고 불쌍했다.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사소한 것들이고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모자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머리에 내려놓았다. 불구죽죽한 얼굴 양옆에 흰 머리칼들이 날개처럼 튀어나왔지만 하늘색 눈은 인생 경험에 물들지 않고 10살 때 같은 천진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과부로 고생하면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이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부양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가 시내로 데리고 나가는 사람은 어린 소녀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괜찮아요. 이제 가요. 그가 말했다. 그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출발시키려고 먼저 마당길을 걸어갔다. 하늘은 죽어가는 보라색이었고 집들이 그 하늘 앞에 컴컴하게 서 있었다.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었지만 뭉툭한 암적색 괴물 같은 모습은 너나 없이 흉측했다. 이곳은 40년 전에 상류층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곳의 아파트에 사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집들은 모두 주변에 좁은 흙띠를 둘렀으며 그 위에 되게 지저분한 아이 한 명이 나와 앉아 있었다. 줄리언은 두 손을 주머니에 꽂고 고개를 늘어뜨린 채 걸었다. 그의 두 눈은 어머니의 기쁨에 스스로를 희생하는 동안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결심으로 뿌였다. 문이 닫혀서 돌아보니 못생긴 모자를 쓴 땅딸막한 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했다.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돈을 조금 더 쓰면 어쨌건 길에서 똑같은 차림과 마주치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 저도 돈을 벌 거예요. 줄리언이 침울하게 말했다.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어머니도 충동이 들 때마다 그런 웃기는 물건을 사세요. 하지만 그들은 이사부터 갈 것이다. 그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5km 거리에 떨어진 집이 어떨까 생각했다. 너는 잘하고 있어. 학교를 1년 쉬었잖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머니가 장갑을 끼우며 말했다. 부인은 YMCA의 감량 수업 수강생 가운데 드물게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왔고 또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어머니가 말했다. 시간이 걸려. 세상은 엉망진창이니 이 모자는 다른 여자들보다 나한테 더 어울렸어. 물론 여자가 처음 이걸 가져왔을 때 나는 도로 갖다 놔요. 그걸 내 머리에 쓰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말했지만 그랬더니 여자가 일단 한번 써보세요 했고 이걸 쓰고 내가 글쎄 했더니 그 여자가 모자가 손님께 특별한 효과를 주고 손님도 모자한테 특별한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모자를 쓰면 길에서 똑같은 모자와 마주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했지. 줄리언은 어머니가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할망구였다면 자신이 스스로의 운명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순교 중에 신앙을 잃은 듯 우울함에 잠겨 길을 걸었다. 그의 길고 희망 없고 짜증스러운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서글픈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더니 그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집에 가서 이걸 벗고 올게. 그리고 내일 반품하겠어. 내가 미쳤던 거야. $7 50센트면 가스요금도 낼 수 있는데. 그는 어머니의 팔을 꽉 잡고 말했다. 반품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말 말고 그냥 기쁘게 쓰고 다니세요. 그가 어느 때보다 더 우울해져서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가 무언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야. 바닥이 꼭대기에 갔다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줄리언은 한숨을 쉬었다. 물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은 어딜 가든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이 말을 감량 수업에 갈 때마다 했다. 거기 사람 대부분은 우리하고 다른 부류야.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 수 있어. 나는 내 위치를 아니까. 사람들은 어머니의 친절에 관심 없어요. 줄리엔이 거칠게 대꾸했다. 사람의 위치는 한 세대밖에 효과가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자신의 처지도 위치도 전혀 몰라요.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번뜩이는 시선을 던졌다. 나는 내 위치를 잘 알아. 내가 내 위치를 모른다면 나는 내가 부끄럽다. 아, 젠장. 줄리언이 말했다. 내 증조할아버지는 이 주에 주지사셨어. 할아버지는 부유한 지주셨고 할머니는 가다이가 출신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주변을 좀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그가 뻣뻣한 목소리로 말하고 팔을 휘둘러 주변을 가리켜 보였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풍경은 어쨌건 낮보다는 덜 추레해 보였다. 사람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 내 증조할아버지는 노예가 200명인 대농장주셨어.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노예는 없어요. 그가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그 사람들은 노예일 때가 나았어. 어머니가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 끙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노선 기차처럼 며칠에 한 번씩 그 길을 달렸다. 그는 그 노선의 정거장, 간이역, 주변 늪지를 모두 알았고 어머니의 결론이 어느 지점에서 역에 위험 있게 들어서는지도 정확히 알았다. 말도 안 돼.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 그 사람들 처우를 개선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울타리를 넘어오면 안 돼. 그만해요. 줄리언이 말했다. 내가 정말 안타까운 건 절반만 백인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정말 비극적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절반만 백인이었다고 생각해보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니? 저는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요. 그가 답답해서 말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하자꾸나.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던 일이 생생해. 그 집은 큰 계단이 양갈래로 올라갔고 2층은 정말로 2층 같았어. 요리는 모두 1층에서 했어. 나는 병냄새 때문에 늘 부엌에 있는 걸 좋아했어. 석회에 코를 대고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 실제로 그 집은 가다이가의 집이었지만 너의 체스트니 할아버지가 저당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 않도록 막아주었어. 가다이가는 그때 처지가 어려워져 있었거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졌어도 자신들의 위치는 잊지 않았지. 그 썩은 집은 확실히 그분들하고 비슷해요. 줄리언이 말했다. 그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경멸감을 느꼈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동경을 느꼈다. 그는 어릴 때 그 집이 팔리기 전에 한번 가보았다. 양갈래 계단은 썩고 부서져 있었다. 집에는 깜둥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 집은 그의 마음에 어머니가 기억하는 모습으로 남았다. 그의 꿈에도 규칙적으로 등장했다. 그는 넓은 툇마루에 서서 참나무 이파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뒤 천장 높은 홀을 지나서 문이 열린 응접실로 들어가 낡은 깔개와 색바랜 커튼을 바라보았다.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집의 낡은 우아함을 그 무엇보다 더 좋아했고 그 때문에 그들이 거쳐온 동네들은 모두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차이를 몰랐다.
어머니는 자신의 무신경함을 적응 능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 유모였던 흑인 캐롤라인이 있었지. 정말 더없이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항상 흑인 친구들을 존경했어. 어머니가 말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그 친구들은... 그 이야기 좀 그만하실 수 없어요? 줄리언이 말했다. 그는 버스에 혼자 타면 어머니의 죄를 속죄하듯이 꼭 깜둥이 옆자리에 앉았다. 너 오늘 아주 예민하구나. 어디 안 좋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만하세요. 그가 말했다. 어머니는 입술을 오므렸다가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안 좋은 것 같아. 너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버스는 보이지 않았고 줄리언은 계속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고개를 내밀고 인상 쓴 얼굴로 텅 빈 거리를 보았다. 버스를 타는 것에 더해 이렇게 기다리기까지 하는 답답함이 뜨거운 손길처럼 목덜미를 더듬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한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들이밀었다. 그는 황폐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그 못난이 모자를 상상 속 위험의 깃발처럼 쓰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백을 깨고 싶다는 사악한 충동이 일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다. 어머니가 뻣뻣해져서 말했다. 나를 시내에 데리고 가면서 왜 굳이 그러는 거니? 왜 나를 일부러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니? 어머니가 자기 위치를 깨우치기 힘들다면 적어도 제 위치는 파악하시라고요. 그가 말했다. 너는 무슨 건달 같아. 어머니가 말했다. 건달인가 보죠. 그가 말했다. 난 그냥 집으로 가겠어. 너를 귀찮게 하지 않으마. 내가 날 위해 그런 작은 일을 해줄 수 없다면? 어머니가 말했다. 그는 눈을 위로 치뜨고 다시 넥타이를 맸다. 원 계급으로 복귀. 이어 어머니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거칠게 덧붙였다. 진정한 교양은 정신에 있어요. 정신에. 그리고 머리를 톡톡 쳤다. 그건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행동거지에 있고 행동거지는 자신의 위치에서 비롯돼. 어머니가 말했다. 이 망할 버스에서 우리 위치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신경 써. 어머니가 차갑게 대꾸했다. 버스가 불을 켜고 앞쪽 언덕 꼭대기에 나타났고 그들은 다가오는 버스를 맞으려고 앞으로 갔다. 그는 한 손을 어머니 팔꿈치에 대고 어머니를 삐걱대는 계단 위로 올려보냈다. 어머니는 모두가 자신을 기다리는 응접실로 들어서는 듯 작은 미소를 띠고 버스에 탔다. 그가 버스표를 낼 때 어머니는 버스 통로를 마주보는 길쭉한 3인용 앞좌석에 앉았다. 좌석 한편에는 여인 몸에 뻐드렁니가 나고 머리가 노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 여자 앞에 앉아서 줄리언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는 거기에 앉아서 복도 건너편 바닥을 보았고 거기에는 빨강 하양 샌들을 신은 여인 발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즉시 대화 상대를 부르는 일반적인 말을 꺼냈다. 최악의 더위 아닌가요? 그러고는 핸드백에서 일본풍 그림이 그려진 검은 접붙채를 꺼내서 붙였다. 아직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집은 분명히 지금이 최악이에요. 뻐드렁니 여자가 대꾸했다. 오후빛이 드나 보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런 뒤 어머니는 몸을 내밀고 버스 앞뒤를 훑어보았다. 좌석은 절반쯤 차 있었다. 모두 백인이었다. 버스 안에 우리뿐이네요. 어머니가 말했고 줄리언은 몸을 움찔했다.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맞은편 좌석에 앉은 빨강 하양 샌들의 여자가 말했다. 며칠 전에 탔을 때는 그자들이 바글거렸어요. 앞쪽에도 그렇고 온 버스에. 세상이 온통 엉망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공경에 놓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좋은 집안 아들들이 자동차 타이어를 훔친다는 거예요. 뻐드렁니 여자가 말했다. 저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교육을 잘 받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에 끼어들면 사람들이 널 소년원에 보낼 거라고 말이에요. 내 출신에 맞게 행동하라고요. 훈련의 효과가 있죠. 아드님이 고등학생인가요? 어머니가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우리 아들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글을 쓰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타자기를 팔고 있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여자는 몸을 숙여 줄리언을 보았다. 하지만 그가 악의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자 도로 허리를 폈다. 복도 저편 바닥에 누가 버린 신문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서 펼쳐들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복도 맞은편 여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좋네요. 타자기 판매하고 글쓰기는 비슷한 일이니까요. 곧바로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좋네요. 타자기 판매하고 글쓰기는 비슷한 일이니까요. 곧바로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어머니가 말했다. 신문을 든 줄리언은 평소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자기 마음 안쪽으로 멀찌감치 물러났다. 그곳은 그가 주변의 일을 견딜 수 없을 때 조용히 들어가 앉는 정신적 캡슐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거기서 밖을 내다보며 판단할 수 있지만 바깥에 침입은 막을 수 있었다. 그곳은 그가 주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어머니는 그곳에 들어온 적이 없지만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아주 또렷하게 보았다. 어머니는 똑똑한 여자였고 그는 어머니가 출발점만 제대로 되었다면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자기 환상 세계의 법칙에 따라 살았고 그는 어머니가 그 바깥에 발을 내딛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법칙은 아들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사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럴 필요를 만들었다. 그가 어머니의 희생을 허락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좁은 시야가 그런 필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인생은 체스트니가의 재산 없이 체스트니가처럼 행동하는 것, 체스트니가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기 위해 고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고투는 즐거운 고투야. 뭐하러 불평을 하겠니? 어머니는 말했다. 그리고 내가 성공했듯이 너도 성공하면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즐겁겠니? 그는 어머니가 그 고투를 즐거워하는 것도 어머니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니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건 그를 잘 키워서 대학에 보냈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잘생겼고 어머니는 아들의 치아 교정을 위해 자신은 충치조차 치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기에는 너무 똑똑하다는 것을 알았다. 앞날이 밝았다. 물론 그의 앞날은 전혀 밝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우울한 것은 아직도 성장 중이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급진적인 견해를 품은 것은 현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어머니는 그가 아직 인생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아직 현실 세계에 발을 들이지도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50살 남자만큼이나 현실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깊은 아이러니는 그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도 잘 자랐다는 사실이었다. 삼류 대학에 갔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인류교육을 받았다. 협량한 정신의 지배를 받으며 자랐지만 관대한 정신을 품었다. 어머니의 온갖 어리석은 견해에 노출되었지만 편견 없이 대담하게 진실을 마주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눈이 먼 어머니와 달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눈이 멀지 않고 어머니에게서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지배되지 않았다. 버스가 움찔하며 서자 그는 명상에서 깨어났다. 뒤쪽에 있던 여자가 앞으로 휙 떠밀려 와서 그의 신문 위로 쓰러질 뻔하다가 중심을 잡았다. 그 여자가 내리고 덩치 큰 깜둥이가 탔다. 줄리언은 신문을 내리고 지켜보았다. 일상 속에 불의를 목격하는 것은 그에게 작은 만족감을 주었다. 그런 일은 사방 500km 거리 안에 알고 지낼 만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는 그의 견해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깜둥이는 좋은 옷을 입었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그는 버스 안을 둘러보고 빨강, 하양 샌들을 신은 여자의 좌석 다른 쪽 끝에 앉았다. 그는 바로 신문을 펼쳐들고 그 뒤로 몸을 숨겼다. 줄리언의 어머니가 즉시 그의 갈빗대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이제 내가 왜 버스를 혼자 타지 않는지 알겠지? 빨강 하양 샌들의 여자는 깜둥이가 앉는 순간 자기 좌석에서 일어나서 버스 뒤편으로 가더니 방금 내린 여자가 앉았던 곳에 앉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내밀고 그 여자에게 잘했다는 표정을 보였다. 줄리언은 통로를 건너가서 샌들을 신은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를 고요하게 건너다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벌개졌다. 그는 모르는 사람 같은 눈길로 어머니를 보았다. 갑자기 긴장이 사라지는 것이 자신이 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라도 한 것 같았다. 그는 깜둥이와 대화를 하고 싶었다. 예술이건 정치건 무엇이건 거기 있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자는 신문 뒤에 숨어 있었다. 남자는 사람들이 자리를 옮긴 일을 모른 척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줄리언이 그에게 공감을 전달할 방법은 없었다. 어머니는 그의 얼굴에 질책의 눈길을 고정했다. 뻐드렁니 여자는 낯선 유형의 괴물을 보듯 그를 뜨겁게 바라보았다. 혹시 불 있으신가요? 그가 깜둥이에게 물었다. 남자는 신문을 든 채로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주었다. 고맙습니다. 줄리언이 말했다. 그는 잠시 멍청하게 성냥을 들고 있었다. 문 위쪽에 금연 표시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문제가 그것뿐이었다면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담배가 없었다. 몇 달 전에 담배 살 돈이 없어서 담배를 끊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하고 성냥을 돌려주었다. 깜둥이는 신문을 내리고 어처구니 없다는 눈길을 던졌다. 그리고 성냥을 받아들고 다시 신문을 들어 올렸다. 어머니는 계속 그를 보았지만 그 어색한 순간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눈은 상처받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 얼굴은 혈압이 치솟은 듯 부자연스럽게 붉어 보였다. 줄리언은 얼굴에 연민의 빛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유리한 처지를 계속 유지하고 확실히 이용하고 싶었다. 어머니에게 금세 잊히지 않을 교훈을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다. 깜둥이는 신문 뒤쪽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줄리언은 팔짱을 끼고 무심하게 앞을 보았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듯이,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멈춘 듯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어머니가 안 내리니 하고 물어보면 낯선 사람이 말을 건 듯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이 내리는 모퉁이는 통행이 드물지만 가로등이 밝았고 어머니가 YMCA까지 4블록을 혼자 걸어가도 별일 없을 것이다. 그는 일단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면 어머니를 혼자 내리게 할지 어떨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는 10시에 다시 어머니를 데리러 YMCA에 가야 했지만 그러면 어머니는 자신이 나타날지 어떨지 의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언제나 자신을 믿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다시 크고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띄엄띄엄 놓인 천장 높은 방으로 물러갔다. 그의 영혼은 순간적으로 부풀어 올랐지만 맞은편에 어머니가 의식되자 영상은 사그라졌다. 그는 딱딱한 눈으로 어머니를 살폈다. 작은 구두에 담긴 발은 아이 발처럼 바닥에 채 닿지 못하고 공중에 걸려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과장된 질책의 표정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못된 아이의 따귀를 때리듯 어머니의 따귀도 즐겁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줄 가능성 없는 여러 가지 방식을 상상해 보았다. 교수나 변호사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깜둥이와 친구가 되고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었다. 구실은 나무랄 데 없을 테고 어머니는 혈압이 300까지 치솟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은 감수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깜둥이 친구를 사귀는데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는 버스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수나 목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과 안면을 트려고 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아주 품이 있어 보이는 흑갈색 남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남자는 그의 질문에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만 직업이 장의사였다. 또 어느 날은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시가를 피우는 깜둥이 옆에 앉았지만 몇 마디 농담이 오간 뒤 깜둥이는 하차 벨을 누르고 일어나서 줄리언의 손에 복권 2장을 쥐어주며 그의 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내렸다. 그의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할 때 다른 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깜둥이 의사를 데려온 경우를 상상했다. 그는 몇 분 동안 즐거이 그 상상을 하다가 자신이 흑인 시위에 동조자로 참여하는 순간적인 상상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았다. 대신 궁극의 공포에 다가갔다. 흑인의 혈통이 의심되는 아름다운 여자를 집에 데려가는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이 여자를 선택했어요. 똑똑하고 품위 있고 거기다 착해요. 여자는 고통받았고 그걸 즐겁게 여기지 않아요. 이제 우리를 괴롭혀봐요. 괴롭혀봐요. 여자를 내쫓아봐요. 그러면 저도 내쫓게 될 거예요. 그는 눈이 가늘어졌고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를 통해 맞은편의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자주색 얼굴, 덕성의 크기에 따라 난쟁이처럼 작아진 모습으로 그 어처구니 없는 모자를 깃발처럼 쓰고 미라처럼 앉아 있었다. 버스가 멈췄을 때 그는 다시 환상에서 빠져나왔다. 문이 무언가를 흡입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밝은색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부르퉁한 흑인 여자가 어린 사내애를 데리고 탔다. 아이는 4살 정도 되어 보였고 체크무늬 반바지 정장과 파란 깃털을 꽂은 페도라 모자 차림이었다. 줄리언은 아이가 자기 옆에 앉고 여자가 어머니 옆에 앉기를 바랐다. 그러면 최상의 배치가 될 것 같았다. 여자는 버스표를 기다리면서 좌석을 둘러보았다. 줄리언은 여자가 그녀를 가장 꺼리는 사람 곁에 가서 앉기를 바랐다. 여자의 모습이 왠지 낯익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여자는 거인 같았다. 그 얼굴은 반대에 당당히 맞설 뿐 아니라 반대를 찾아 나서기까지 할 태세였다. 두꺼운 아랫입술을 아래로 내린 모습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판 같았다. 뚱뚱한 몸을 녹색 크레이프 원피스로 감싸고 발은 빨간 구두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못생긴 모자를 쓰고 있었다. 자주색 벨벳 자락이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간 모자였다. 나머지 몸통은 녹색이고 솜이 삐져나온 쿠션 같았다. 여자는 빨간색의 아주 큰 가방을 들었는데 안에 돌멩이라도 쑤셔 넣은 것처럼 울퉁불퉁했다. 실망스럽게도 아이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아이들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귀엽다는 공통의 범주로 묶었고 깜둥이 꼬마는 백인 꼬마보다 훨씬 더 귀엽다고 여겼다. 아이가 옆자리에 앉을 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는 동안 여자는 줄리언의 옆자리를 보더니 짜증스럽게도 그 자리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런데 여자가 자기 옆에 앉을 때 어머니는 표정이 변했고 그는 그 일이 자신보다 어머니에게 더 큰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으며 두 눈에는 어떤 끔찍한 장면에 맞닥뜨리고 그 정체를 알게 된 듯한 둔한 깨달음이 떠올라 있었다. 줄리언은 그것이 어머니와 여자가 어떤 의미로 아들을 바꾸었다는 사실 때문임을 알았다. 어머니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그의 즐거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떠올랐다. 옆자리 여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것은 짐승이 털을 곤두세우고 성난 고양이가 나직하게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불룩한 녹색 허벅지에 놓인 빨간 핸드백뿐이었다. 그는 여자가 버스표를 기다리며 서 있던 모습을 되새겨보았다. 육중한 몸집이 빨간 곳에서 시작해서 단단한 엉덩이와 거대한 가슴을 지나 오만한 얼굴로 이어졌고 그 위에 녹색과 자주색의 모자가 있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똑같이 생긴 모자 2개의 모습이 일출처럼 빛을 뿜으며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다. 운명이 어머니에게 그런 교훈을 던져주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키득거렸다. 어머니가 그에게 눈길을 돌렸다. 어머니는 파란 눈이 멍든 자주색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어머니가 모르는 듯하다는 안타까운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은 순간 지나가고 정의가 돌아왔다. 정의는 그에게 웃을 권리를 주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굳으면서 어머니에게 소리내서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협량함에 맞는 벌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영원한 교훈으로 삼으세요. 잘 들어보셨습니까?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미국 남부에 존재했던 흑백 인종 차별에 저항하는 오코너의 당당한 성격이 잘 드러난 작품 오르는 것은 한데 보인다.
주인공 줄리언이 바로 루푸스 환자였던 오코너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캐릭터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미국 남부의 상황,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흑인을 차별하는 상황, 그리고 그 흑인을 차별하는 상황에 저항하고 당당하게, 강하게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표시하는 주인공 줄리언. 이 줄리언의 성격이 바로 루푸스 환자분들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투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루푸스 환자분들, 제가 그동안 진료해본 루푸스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성격인데요. 불의를 보면은 참지 않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루푸스 환자들의 특징인데, 이 소설 주인공 줄리언이 어머님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반항하죠. 예, 어머니는 흑인을 여전히 차별하는데 어머니를 오히려 가르치는 듯한 정도의 느낌까지도 들죠. 그러니까 반항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머님을 계도하는 정도의 느낌.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 보면은 마치 신이 줄리언을 대신해서 심판한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줄리언을 통해서 어머님의 그 흑인 차별하는 행동을 벌할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듭니다. 이 소설을 보면요. 이 결말은 플래너리 오코너 소설 특유의 어떤 파국, 반전의 결말, 뭔가 계속 고조되다가 위기감이 고조되다가 결말을 향해서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결국 결말에 뭔가가 터지면서 끝나는데요. 결말이 늘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하기도 하죠. 이 소설 역시 플래너리 오코너 특유의 소설 결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마저 이 소설집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발병했던 병, 루푸스를 똑같이 진단받았던 플래너리 오코너는 루푸스 진단 당시에 이미 전도 유망한 작가로 꼽히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문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시점에 루푸스라는 큰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푸스는 내부 장기인 콩팥, 폐, 관절, 혈관, 피부 등의 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 루푸스 발병에 연관된 60개 이상의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그동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유전자가 질환을 불러일으키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루푸스를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아직 못 찾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루푸스 증상을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치료법만 있었을 뿐이고요. 근본적인 루푸스 치료제는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루푸스 치료제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플래너리 오코노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물론 지금은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나 어떤 생물학적 제제 같은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루푸스는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된 것이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딸인 플래너리 오코노의 삶을 빼앗아간 루푸스란 병, 아버지에 이어 딸까지 걸리게 되는 이 루푸스란 병이 과연 유전병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루푸스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2018년 12월에 루푸스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 변이의 원인을 밝힌 연구가 있었는데요. 면역세포인 특정 T세포가 루푸스를 발병시키는 핵심 인자임을 밝히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진은 아시아 쪽 루푸스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ETS1 유전자 변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ETS1 유전자 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ETS1을 생성하지 못하는 생쥐에서 루푸스 증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ETS1 유전자 돌연변이가 특정 T세포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건강한 장기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자가항체가 유도되는 과정이 확인된 연구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특정 T세포, 면역에 관계하는 특정 T세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내 몸을 공격하는 루푸스 자가항체가 유도되는 과정을 확인한 연구다. 그래서 루푸스의 유전적 돌연변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발견한 중요한 연구인 것입니다. 향후에 루푸스 발병에 관여하는 이 특정 T세포의 생성과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된다면은 면역 억제 작용에만 그쳤던 지금 현재까지의 루푸스 치료 약물의 한계를 넘는 루푸스를 비롯한 자가면역 질환의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루푸스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무조건 루푸스가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00% 유전되는 병은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연구처럼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을 때는 유전이 될 수도 있는 병이라는 것이죠. 면역 기능에 관련한 특정 T세포의 생성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약물만 찾는다면은 루푸스 치료제가 개발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가면역 질환 신약도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저는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루푸스 치료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투유유 박사처럼 한국에서 한의학에서 루푸스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루푸스 투병 중에도 문학적 열정을 불살리면서 사망 직전까지도 매일 1시간씩 소설을 썼던 플래너리 오코너의 오르는 것은 한데 모인다. 함께 읽어봤고요. 그리고 플래너리 오코너를 평생 힘들게 했던 병, 루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루푸스와 유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